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단 한마디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거라던 한 아이가 단 몇 주 만에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고 전문가들조차 손을 떼던 상황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믿기 힘들겠지만 그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사의 천재 과학자였지만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아이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에 나선 엄마.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 그건 바로 600년 전 만들어진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나사의 항공우주공학자인 이안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하늘과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 바쳤죠.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주요 설계자로 참여했을 때 저는 세상이 저를 기억할 만한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우주선을 설계하며 인류의 경계를 넓혀간다는 것은 제게 너무도 큰 자부심이었죠. 미국의 우주와 관련된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저는 중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사 내부에서도 저는 언제나 믿음직한 전문가로 불렸고 항상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프로젝트들 속에서 작은 오류 하나 없이 정확한 설계를 내놓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도전에 중독되다시피 했어요. 화려한 경력을 쌓아가며 제 인생은 늘 바쁘고 가득 찼죠. 그러다 45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의 삶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저는 연구와 일에 몰두하며 아이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 멀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제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어요. 화성과 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연구하던 저였지만 생명을 잉태한다는 건 우주 탐사와는 또 다른 그 어떤 과학적 발견보다도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며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예비 엄마가 되었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루카스입니다. 우주에서 찾는 가능성처럼 루카스는 모든 가능성을 안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 작은 손가락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순간에 기적 같은 느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를 안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루카스는 제가 걸어온 과학의 길에 새로운 목표를 심어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2살이 되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말을 배워야 할 시기에 루카스는 단어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려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했어요. 루카스의 발음 기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루카스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뚜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언어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저는 마치 우주에서 중력 없이 떠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책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스스로를 탓했어요. 그리고 루카스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다짐과 동시에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불안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그 어떤 일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냈던 저였지만 엄마로서 아이의 문제 앞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루카스의 언어장애 진단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제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도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막막함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처 방식이 너무도 달랐다는 점이에요. 남편은 제가 루카스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아이일 뿐이라며 자연스러운 성장을 믿자고 했죠. 그는 더 이상 루카스를 둘러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루카스가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요. 매일 저녁이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아이에게 안 좋다라고 했고, 저는 아이를 위해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갈등은 점점 우리의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다툼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안, 우리를 위해서라도 루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 지금 너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어. 그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과 슬픔에 휩싸였어요. 당시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고 제 아이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이혼 후 저는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루카스를 위해서라도 제게 더 단순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당시 20년간 몸담았던 나사를 떠나면서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자 과학자로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죠.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그런 커리어가 아니었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루카스에게 쓰기 위해 시골로의 이주는 필수라고 느꼈죠.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이주한 곳은 매사추세츠 교외의 작은 마을이었고 그곳에는 특수아동을 위한 작은 학교가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논과 밭 그리고 오래된 나무, 울타리가 있는 집들이 주위를 둘러싼 이곳에서 저는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를 이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서 그가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교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저도 루카스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루카스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준비한 언어치료 세션에 함께 참여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면 조용한 시골길을 산책했죠. 도시에서의 분주한 삶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루카스는 이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언어장애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저도 루카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루카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아이와 함께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이 과정이 제게 진정한 만족감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나사에서 우주선을 설계하며 느꼈던 성취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었죠. 그러나 이곳에서의 삶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루카스의 언어 치료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죠.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언어치료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가까운 학교에서 추천받은 치료사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전문가까지 찾아다녔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두들 소리를 내는 기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언어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더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이상이 없는데 왜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할까? 왜 그의 마음속 말을 전해들을 방법이 없는 걸까? 의사와 전문가들은 발달 지연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루카스가 받는 치료법과 자료들을 집에서 직접 공부했어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발음 훈련 도구를 사서 밤마다 연습했죠. 루카스가 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작은 진전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은 드물었고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루카스가 아침에 식탁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 때문인지 무언가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날의 기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유를 물어도 그는 그저 울기만 했죠. 그의 눈물을 보며 저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루카스의 치료와 발달 기록을 검토했어요. 그의 치료 과정을 돌아보며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봤어요. 전문가들의 조언도 제가 따라한 훈련도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찾으려 했죠. 수많은 책과 논문을 읽었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밤마다 죄책감에 짓눌려 루카스를 위한 연구를 찾아봤죠. 단순히 아이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루카스가 표현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감정을
제가 놓치고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혹시라도 제가 그를 위해 더 노력했다면, 그의 마음을 더 잘 알아챌 수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늘 서재에 남아 자료를 뒤적였죠. 새벽 2시를 넘기며 연구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루카스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동안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죠. 이따금씩 루카스의 치료를 돕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엄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매일 밤 서재에서 연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침대 옆에서 루카스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안, 오늘도 최선을 다했잖아. 하지만 그런 위로는 잠시뿐이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래도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다시 제 머릿속을 채웠어요. 결국 이런 생각들이 쌓여 밤새도록 잠 못 드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일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답을 찾고자 하는 갈망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이 뒤섞인 밤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언어 치료가 지지부진하던 어느 날 학교 측에서 언어 치료 전문가인 앨리슨 브라운 선생님과 상담 일정을 잡아줬어요. 앨리슨은 이 마을에서 꽤 오랜 기간 아이들의 언어 발달 문제를 다뤄온 경험 많은 치료사였어요. 그녀를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동안 상담했던 수많은 전문가들과 비슷한 결과를 듣게 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죠. 기대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마음으로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앨리슨의 사무실은 예상보다 아늑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알록달록한 교구와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밝은 색감의 그림과 응원 메시지가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런 모습에 잠시나마 긴장이 풀리기도 했지만 제가 그녀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어요. 상담은 루카스의 현재 상태와 치료 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그동안의 치료 과정과 아이가 보여준 작은 변화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앨리스는 제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가 이야기를 끝낸 뒤 말했어요. 이안,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그녀의 말은 저를 잠시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제가 느끼는 무력감과 자책감은 여전히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앨리스는 잠시 고민하더니 루카스의 사례는 발음 기관에 문제가 없는 언어장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과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만으로는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녀는 이어서 루카스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앨리스는 먼저 루카스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아이가 단순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기존의 언어 체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몸짓, 그림, 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그날 앨리슨과의 대화는 저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앨리슨의 도움을 받아 루카스와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하나씩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여전히 모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제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루카스의 언어장애를 극복하는 길은 단순히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와 함께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임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카스가 극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모두 한국인 교사 유진 덕분이었어요. 사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저는 그녀의 어눌한 영어 발음과 다소 소극적인 태도에 살짝 실망했어요. 그녀가 회의 중에 의견을 발표할 때면 독특한 억양 때문에 웃음이 나올 뻔한 적도 있었죠. 속으로는 이런 교사가 과연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진 선생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며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중에서도 루카스가 유독 그녀를 잘 따랐어요. 루카스가 그녀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그녀가 해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무렵 저는 여전히 루카스의 언어 치료를 위해 앨리슨과 밤낮 없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존의 치료 방법에서 조금 더 나아간 창의적인 접근법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든 방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는 않았어요. 루카스가 조금씩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다가도 곧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 버리곤 했죠. 이런 반복은 저를 점점 지치게 했고 아이와의 소통에 대한 희망이 점점 옅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루카스의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글이라는 한국 문자를 소개하며 그것이 루카스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한글은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라 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안에서 작은 호기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로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웠어요. 유진 선생님은 저에게 한글의 기본 구조를 간단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문자는 아주 단순한 기호 같지만 그 안에는 언어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글이 다른 언어와 달리 학습에 필요한 부하가 적으며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녀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원리 자체로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이론이 매우 독특하고 루카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앨리슨에게 이 아이디어를 전하고 함께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했어요.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단순히 몇 가지 자료를 읽고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고 각각의 기호가 어떤 발음을 나타내는지 알게 될수록 한글의 설계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실감했어요. 제가 이 문자를 단순한 언어 도구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그 뒤에 담긴 철학과 과학적 원리에 경외감마저 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를 설명한 서문을 읽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펴지 못함을 애달프게 여겨 새 문자를 만드노라는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 마치 우리 루카스를 위해서 쓴 것만 같았죠.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군주가 있었을까 의아할 정도였어요. 물론 한글을 루카스의 치료 과정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문자가 단순히 독특한 언어 체계라는 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에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과 동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과학자로서 이 개념은 단순히 언어학적인 흥미를 넘어서 실제로 신경과학적 기반이 있는지 탐구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어요. 이처럼 글자가 인간의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특히 자음의 모양이 입술, 혀, 목구멍 등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이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원리는 그동안 제가 접해온 복잡한 과학 이론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한글의 모음은 천지인을 상징하며 하늘, 땅, 사람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언어 기호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철학적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저는 한글을 루카스의 치료에 도입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이끌었어요. 처음에는 과연 루카스가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었어요. 특히 앨리슨과 논의하면서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가 루카스처럼 발음 기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오래된 연구자료 하나를 발견했어요. 해당 연구는 한글이 발음 기관과 신경망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연구 내용은 꽤 오래된 것이었고 현대 기준에서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자료였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고 느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자료를 그냥 넘겼겠지만 루카스를 위해서는 그 작은 가능성마저 놓칠 수 없었어요.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글이 가진 직관적인 설계가 언어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 연구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런 세부 사항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연구가 주장하는 원리가 루카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제 손에 든 이 자료가 바로 우리 아이를 위한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언어가 가진 독특한 구조와 원리가 단순히 아이의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언어장애를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루카스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보였기에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글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점점 이 문자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었고 이런 점이 아이들의 학습 과정에서 장애를 줄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성은 루카스 같은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유익한 학습 도구가 될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제 연구와 루카스의 치료 과정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무너지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도 이번만큼은 정말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유진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루카스에게 한글 자음을 통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많았지만 한글이 가진 구조적 특징이 루카스에게는 어떤 특별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유진 선생님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음이라는 글자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글자는 입술을 다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라고 유진이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바탕으로 루카스에게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제 입술을 꼭 다물고 음소리를 내며 이건 미음이라는 글자예요 라고 말했죠. 루카스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런 작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2주일쯤 지났을까 몇 번의 반복 끝에 루카스는 마침내 저를 따라 입술을 다물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힘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깨달은 듯한 반응이 보였어요. 그 순간 유진은 이제 미음에 익숙해졌으니 알을 보여줄 차례예요 라고 말했어요. 모음은 자음만큼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유진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저를 안심시켰어요. 아는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라고 유진이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루카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저는 아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아 글자를 가리키며 이건 아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 돼요 라고 말했죠. 루카스는 이번에도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조금씩 입을 벌리고 따라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요.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 소리가 희미하게 나왔을 때 저는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단계는
두 글자를 결합해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유진은 한글의 멋진 점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루카스에게 다가갔어요. 루카스, 이 글자 두 개를 합치면 마 소리가 나요.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잠시 글자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다물고 이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냈어요.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루카스가 처음으로 마마라는 단어를 완성했을 때였어요. 마마를 순서대로 연습하며 소리를 낼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는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마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발음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루카스가 그렇게 또렷하게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던 앨리슨 역시 감격한 나머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안, 당신과 루카스가 해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앨리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한 단어를 발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루카스와 제가 함께 이뤄낸 첫 번째 진정한 성과였고 그의 언어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어요. 이 모든 게 유진 선생님과 한글 덕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루카스를 재운 후 한참 동안 그가 발음한 마마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간단한 단어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과학적 성과보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작은 성공이 저에게 더 큰 도전을 이어갈 용기를 주었어요. 루카스와의 한글 학습은 날이 갈수록 진전이 있었어요. 마마를 발음한 이후로 루카스는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법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도 함께 학습하며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나아갔어요. 유진 선생님은 단순한 모음들을 더 연습하면 단어를 조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전적으로 유진 선생님의 말을 믿고 따랐고 저도 루카스와 소통하기 위해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모음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루카스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 단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이제 자음과 모음을 더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마와 누를 합치면 마누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루카스에게 새로운 연습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진전은 놀라웠어요. 모음을 추가할 때마다 루카스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고 단어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 만든 단어들은 실제 단어가 아니었지만 발음하기 편한 단어부터 하나둘씩 만들어갔죠. 이 모든 건 유진 선생님이 만들어낸 체계적인 훈련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 측의 긴급 요청으로 마을을 떠나 본사로 잠시 가야 했어요. 매일 루카스의 연습에 따라다녔는데 그날만큼은 본사로 가야 했죠.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유진 선생님이 있으니 걱정은 접어두고 본사로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는 바람에 유진 선생님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루카스를 맡아주셨죠. 급히 루카스를 데리러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루카스가 무어라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단어들이 어눌했고 낯선 발음으로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이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제게 말했어요. 이안, 루카스가 엄마 사랑해라고 했어요. 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루카스가 저를 향해 말하는 표정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겠지만 저를 따라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작은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이 저에게는 모든 세상의 기쁨을 한 곳에 모아둔 것 같았어요. 유진이 곁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대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루카스를 바라봤어요.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고난과 고통이 희미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루카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 중 하나였고 저는 루카스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혼자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룬 수많은 업적과 성취들, 그리고 학문적 연구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진정으로 가슴 벅찬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단지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와 소통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것은 과학이나 연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루카스가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후에 저는 단순히 아이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글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한글은 그저 언어가 아니라 발음기관과 직관적으로 연결된 과학적 도구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유진과 함께 한글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며 언어장애 치료에 적용할 가능성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라는 철학적 개념을 반영한다고 해요. 이 독특한 체계는 단순한 글자 이상의 과학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음은 입술을 다물었을 때의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니에 닿았을 때의 움직임을 반영하죠. 이런 직관적인 설계 덕분에 발음기관에 물리적 문제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한글이 소리를 배우는데 훨씬 유리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글이 뇌의 시각적 요소와 운동적 요소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글자의 시각적 구조가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하고 발음기관의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은 언어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었거든요. 기존의 언어 치료법은 종종 소리와 의미를 직접 연결하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발음과 직결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훨씬 직관적이었어요. 앨리슨 역시 제 연구에 큰 흥미를 보였어요. 그녀는 제가 한글을 통해 루카스와 작업한 결과를 보고 지역 학교에서 이 방법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루카스에게 효과를 보인 만큼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어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발음기관 자체에 물리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한글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음기관에는 이상이 없지만 언어적으로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한글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죠. 앨리슨과 저는 지역 학교 교사들과 협력해 발음기관에 문제가 없는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반 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와 발음을 연결하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저는 한글의 가능성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됐어요. 부모들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고마워했죠.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사에서의 경력은 더 이상 제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한글을 통해 루카스를 돕고 그 과정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확장하는 일이 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이 여정은 제게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해줬어요.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통과 희망, 그리고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도구였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언어의 문을 열어준 과학적 기적이에요. 한글을 통해 루카스는 자신만의 소리를 찾았고 저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요. 앨리슨 선생님과 함께 지역 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언어 치료를 확장하면서 다른 아이들 역시 언어라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이안과 루카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